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무비딥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이동진의 21세기 걸작선이라는 부제를 달고서 무비딥을 2달에 한 번씩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전제할 것은 무비딥이 언제나 그렇지만 이 무비딥의 특성상 결말 부분까지 구석구석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이야기 속엔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스포일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 달에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언더 더 스킨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름을 처음 듣는 타이틀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보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인가 싶어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굉장히 환호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언더 더 스킨은 우리나라에서 2014년 여름에 개봉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해에 제가 보았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21세기의 어떤 뛰어난 작품들, 걸작들을 한자리에 모은다면 제 기준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정말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언더 더 스킨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는 언더 스킨은 저는 걸작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영화가 굉장히 난해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개봉 당시에도 그랬고 일단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보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서 사실은 마케팅 같은 것이 온전히 제대로 큰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저만 하더라도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는 개봉 이후의 영화를 보아서 오히려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왜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어쨌건 이 영화는 관객이 적게 들기도 했지만 보신 분들의 상당수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너무 난해하게 느껴져서 일단 스토리를 요약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먼저 전제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영화가 특정한 이야기 자체로만 좁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화에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독 자체가 이 영화를 이야기로만 좁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중심으로 파악하게 되면 이 영화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황당할 뿐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어렵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존의 틀이 있고 그 기존의 틀로는 잘 파악되지가 않고 생경하고 이질감이 들고 몰입하기 힘들고 그래서 어렵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 영화가 미학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효과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아마 오늘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는 인물을 설정하는 방식, 배우를 활용하는 방식, 스토리텔링 스타일, 촬영 스타일이라든지 사운드 디자인까지 정말 영화의 전 부분에 걸쳐서 관습적이고 평범한 구석이라고는 거의 없는 친절한 그런 설명이라고는 거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요. 신선함과 당혹감을 동시에 안기는 작품이죠. 먼저 간단히 감독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원래 뮤직비디오 출신 감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를 많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블러라든지 매시브 어택이라든지 CF 감독으로도 명성을 얻었고요. 가장 유명한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가 라디오헤드의 카르마 폴리스입니다. 라디오헤드의 명곡인데요. OK 컴퓨터에 있는. 근데 이 카르마 폴리스의 한번 뮤직비디오를 이 언더 더 스킨을 보신 분들이라면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시각적인 그 카르마 폴리스의 뮤직비디오의 핵심이 언더 더 스킨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카르마 폴리스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시게 되면 음악이 흐르면서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밤의 들판에서 차 한 대가 있는 거죠. 그 차 안에서 카메라의 시점으로 카메라가 텅 빈 차 안을 비추다가 바깥을 비추면 운전자가 타게 되고 그 운전자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나오고요. 그러면서 차가 그 텅 빈 밤의 들판을 운전하면서 그 시점 쇼트로 밤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중반 이후에 바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추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일자로 쭉 늘어져 있는 휘발유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 바닥에 붙어 있는 그 휘발유가 불을 역으로 타고 와서
차량이 결국 불이 붙게 되고 터지면서 뮤직비디오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서 주인공의 몸이 불이 붙어서 죽게 될 때 그때 바닥에 일렬로 떨어진 휘발유에 불을 붙여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뮤직비디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 천천히 아무도 없는 텅 빈 들판을 달리면서 시점쇼트로 이것저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영화 전반부까지의 상당 부분이 그런 방식으로 촬영이 되어 있기도 하죠. 자, 어쨌건 이 조나단 글레이저는 현재로서는 이 언더 더 스킨으로 기억될 만한 그런 뛰어난 감독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네, 원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영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마 서두 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나단 글레이저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작이 있는 작품입니다. 조나단 글레이저는 이 작품을 만들 때 애초에 원래 아이디어는 에일리언을 2명을 출연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은 여자 캐릭터인 스칼렛 조한슨, 또 한 명은 남자 캐릭터인 브래드 피트, 이렇게 두 사람을 캐스팅을 해서 두 사람 다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농장에서 일을 하는 에일리언으로 그러면서 얽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내려고 애초에는 시도했다고 하죠. 근데 브래드 피트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영화에서 이제 캐스팅이 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여성 캐릭터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새롭게 다시 각색해서 우리가 보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영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원작은 네덜란드 작가인 미헬 파베르의 원작 소설이 이 동명의 타이틀을 가진 소설이 원작인데요. 국내에도 출판이 되어 있고요. 원작 소설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시면 소설도 직접 읽으실 수 있는데 이 미헬 파베르라는 이 네덜란드 작가 자체가 별명이 21세기의 찰스 디킨스입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19세기 영국의 어떤 노동계층들의 사회상 같은 것을 집요하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시선으로 소설 속에서 다루게 되었던 그런 소설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미헬 파베르의 원작인 언더 더 스킨과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원작을 보시게 되면 원작에선 주인공이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설리라는 여자가 된 외계인 캐릭터죠. 근데 이설리는 외계인이지만 굉장히 더럽고 위험한 어떤 작업 현장 속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굉장히 힘든 하층 노동자로서 지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외계인인 하층민인 이 이설리가 또 다른 인간 하층민들을 사냥해서 그것을 인간 도축장에서 고깃덩어리로 희생시켜서 가공을 거쳐서 팔려나가도록 하는 일을 계속 힘겹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의 기본 설정이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소설은 사실은 일종의 풍자소설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속에서 굉장히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벼려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인 주제만 하더라도 일단 계급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노동자, 하류층 노동자를 착취하는 문제, 뭐 대기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혹은 대규모 농장의 어떤 관련 그 농업 쪽에 연계된 산업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고요. 환경 문제, 뭐 육식 문제, 여성 문제, 개인의 정체성 문제 등등까지 생태주의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소설은 전방위적으로 현실의 사회 문제들을 넓고 깊게 파고드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글레이저와 함께 각본을 쓴 작가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쓴 시나리오에 토대한 그런 작품인데요. 각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작가는 애초에 원작을 읽은 적이 없었고 각색할 땐 단계에서 그다음에 원작을 애초에 안 읽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설을 참고해서 이 각색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와 원작 소설은 그냥 같은 설정을 공유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이 이제 SF적인 내용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카로운 현실 비판 같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면 영화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요. 또 예술론과 인식론의 문제를 훨씬 더 중심 테마로 깊숙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훨씬 더 모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원작 소설과 달리 영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이름이 다 하나같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 자체에 굉장한 추상성을 넣어서 이게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어떤 원형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스토리를 보더라도 영화는 어떤 젊은 여성으로 위장한 외계인이 남자들을 사냥한다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설정만 같지 사실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소설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 주인공이 같은 주인공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원작에서는 이설이라고 나오지만 여기선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이 소설과 영화를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소설에 대해서 스포일러가 되니까 맨 마지막을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소설이 다 끝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마침 이제 이 영화의 시작에서 어떤 정체불명의 여자가 쓰러져 있는 죽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오토바이 탄 남자가 차량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그녀의 옷을 벗겨서 이 주인공인 스칼렛 조한슨이 입으면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때 쓰러져 있는 그 여자 첫 장면에만 등장하고 다시는 안 나오는 그 여자가 바로 소설에 등장하는 이설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설리로 끝난 외계인의 이야기를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인 스칼렛 조한슨이 연기한 이 캐릭터가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소설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점점점 이 캐릭터가 어떤 인간적인 감정 같은 것을 학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화 첫 장면을 유심히 보면 그 쓰러져 있는 캐릭터가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등장하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의 감정선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캐릭터인 스칼렛 조한슨이 연기한 이 영화 속 캐릭터를 통해서 일종의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다시 말해서 두 이야기가 병렬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앞부분에서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언더 더 스킨이라는 영화는 결국 세계에 대한 예술의 대응 방식을 다룬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나단 글레이저라는 영화 예술가는, 영화 감독은 과연 예술이란 뭘 해야 되지? 라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모든 예술가들이 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나단 글레이저는 숙고 끝에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예술이란 익숙한 것들을 전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언더 더 스킨이라는 영화처럼 저한테는 보이는 거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미술의 경우를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미술이 뭐 언제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구절절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세잔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적지 않은 경우에 물론 이제 피카소의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1917년에 있었던 듀샹의 어떤 작품을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하는 그런 미술사가들이 많죠. 잘 아시듯이 1917년에 마르셀 듀샹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현대미술가가 뉴욕에서 남자의 소변기를 철물점 같은 데서 사게 되는 거죠. 산 다음에 그 변기를 일종의 오브제로 활용을 해서 파운틴,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시를 하게 된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건이 현대예술에서 얼마나 거대한 충격을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 듀샹의 변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미술 쪽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대략 그 개념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듀샹 이전의 미술에서는 일단 작가가 미술 작가라고 할 때 수단을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심상을 그 수단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내 앞에 대리석이 있어. 그럼 대리석을 선택하면 대리석을 깎아서 조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할 때 캔버스에 그림으로 그릴 것인지 스케치북에 연필로 그릴 것인지 대리석에 정과 끌로 깎아서 조각으로 만들 것인지를 먼저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수단 속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그게 다비드상이든 모나리조의 미소든 무엇이든 그것을 이제 가지고 표현했던 것이 이전의 예술이라면 이 듀샹의 남자 소변기를 전시했던 것이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뭔가 하면 수단을 뒤로 바꾸고 심상을 먼저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술은 수단이 먼저 있고 그 수단을 정해서 그 재료 위에다가 표현하는 것이 미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심상을 먼저 정한 상태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싶은 어떤 심상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먼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걸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재료는 아무거라도 상관없다. 그것이 설사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남자의 소변기라면 소변기를 써도 된다라는 것이 듀샹의 혁명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왜 그런 부분에서 하필이면 남자 소변기를 썼을까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일종의 유머로 볼 수도 있고요. 또한 마르셀 듀샹 자체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굉장히 예술이라는 것은 고차원적인 정신행위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통념 자체를 교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셀 듀샹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고 예술에 대해서 어떤 정형화된 관념 같은 것을 뒤흔들어서 현대미술에 거대한 충격을 준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조나단 글레이즈의 방법론이 듀샹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듀샹과 같이 그렇게 혁명적인 그런 결과를 갖고 온 작품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지만은요. 어찌됐건 듀샹이 우리에게 익숙한 소변기에다가 예술적인 어떤 틀을 부여하고 그것을 전시의 형태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소변기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었잖아요. 유사한 측면에서 이 글레이저 역시 이 영화를 통해서 익숙한 세계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도록 시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영화 속에서의 거의 모든 설정이나 형식 같은 것이 사실은 익숙한 것들을 생경하게 낯설게 다가오도록 만들어서 달리 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상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낯익은 것들을 낯설게 만들어내는 어떤 영화적인 마술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라고 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요약해서 말한다면 언더 더 스킨이라는 영화는 형식이 곧 내용이라는 얘기고요. 결국 이 영화에 있어서 방법론이 곧 내러티브인 영화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영화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볼 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파악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그런 기존의 시선을 전복시키려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것 혹은 인간 이런 것이야말로 어떤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가장 기이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영화 라스트는 그런 것들을 또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영화의 이제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되면 우주 공간의 저기 먼 곳에서 빛이 반짝이는 것으로서 영화가 시작하게 되고 그 빛이 행성과 겹치게 되고 개기일식 같은 그런 천체의 현상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보이스 오버를 통해서 여자의 목소리로 어떤 지구의 언어를 정확히 얘기하면 영어겠죠. 학습하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시작되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요. 근데 그때 학습되는 단어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단어들이 하나같이 다 F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fail이라든지 혹은 female이라든지 feel이라든지 film 같은 단어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F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왜 학습하고 있을까라는 것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핵심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영화, 필름이라는 말과 여성, female이라는 말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들일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영화는 여성 캐릭터를 통해서 예술의 하나인 영화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숙하게 묻고 있는 건데요. 어쨌건 이 영화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먼저 그녀가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이성을 먼저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만 학습하고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는 사실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간을 도축해서 어떤 식으로든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짧게 들어간 장면을 보면 아마 인간을 고깃덩어리로 분쇄된 형태로 어떤 먹이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 과정에서 그녀가 변화를 겪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골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모든 이 조나단 글레이저의 방식의 핵심은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이 다 관찰하는 느낌 혹은 정반대로 관찰받는 느낌을 이 전체의 러닝타임 내내 부여하려고 한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러면 왜 굳이 만약에 이제 극중에 등장하게 되는 이 여성 캐릭터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앞으로는 이제 스칼렛 조한슨이라고 할게요. 스칼렛 조한슨 캐릭터를 왜 그러면 에일리언 캐릭터로 설정했을까? 에일리언 캐릭터로 설정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스릴러로 만들어도 그 이야기가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에일리언으로 보이는 캐릭터, 왜 하필이면 SF의 형식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일리언 캐릭터를 극중에 끌어들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 지구 문명이라든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계를
거기에 처음 와서 그것을 차량을 밴을 타고 돌아다니는 캐릭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그 캐릭터가 인간이 아니고 에일리언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낯설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에일리언 캐릭터를 통해서 이 세계를 아예 낯설게 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식과 공감의 문제를 이렇게 낯설게 보는 형식을 통해서 다루기 위한 껍질에 불과한 게 사실은 에일리언이라는 소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영화는 우리에겐 익숙한 그런 세상의 전경을 에일리언의 눈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시선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영화의 제일 처음에 인상적으로 보셨던 것은 빛이 행성으로 대체되고 그 행성이 다시 눈동자로 대체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결국 그 눈동자가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크게 제시되면서 영화가 시작하죠.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관찰의 맥락 혹은 펼쳐지는 광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깊이 다루고 있는 일종의 재현 같은 구실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관객은 이 스칼렛 조한슨을 통해서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만 그때 그녀를 통해서 볼 때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처음 보고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에일리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스칼렛 조한슨은 결국 관객에게 시점을 빌려주는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영화는 사실은 뒷얘기들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스칼렛 조한슨은 지금 아마도 여성 배우로는 국제적으로 가장 명망이 높은 정말 두세 배우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스타 중에 스타죠. 반면에 극중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마추어 배우들이라는 거죠.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극중에 사실 얼굴이 약간 심하게 일그러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도 실제로 일반인이고요.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을 타고 나오는 사람도 실제로 모터사이클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선수인 사람을 캐스팅해서 그 장면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숲에서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도 실제로 그 숲 근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 중에 한 명을 그냥 골라서 그 장면을 쓰게 만든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상당 부분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이 영화가 촬영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이제 초소형화돼서 이런 장면들이 가능한데, 스칼렛 조한슨이 직접 몰고 다니는 그 밴 안에만, 그 차량에만 자동차 안에 초소형 카메라가 10대 이상 부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곳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스칼렛 조한슨이 차를 몰고 가다가 윈도우를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실제로 물어보는 거죠. 어디 어떻게 가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들을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스칼렛 조한슨을 알아봤을 수도 있고, 누구는 밤인데 누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스칼렛 조한슨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사후 편집을 통해서 영화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쨌건 이런 장면들의 상당수가 사전에 알리지 않고 몰래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영화에 넣겠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후에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찍었는데 영화 속에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후 인증을 통해서 영화 속에 포함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고요. 이 중에 일부분은 사전에 섭외된 배우들도 있었는데, 그 배우들조차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설정만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거나 옆자리에 타가지고 잠깐 차로 이동을 하면서 둘이 대화를 하거나 이런 장면들의 경우엔 차를 탄 상태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물어본다라는 정도의 합의만 있었고, 구체적인 대사는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기이한 측면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판타지적인 측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섞여서 관객들에게 당혹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쨌건 관객은 이 상황에서 영화를 보면서 극중에 누가 캐스팅이 됐는지, 누가 아마추어인지, 누가 실제 배우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영화를 배우들을 활용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어쨌건 이처럼 극중에서 인물을 선택하는 방식 혹은 대화의 내용까지도 사실은 매 순간 낯설고 새롭게 다가오게 하게 만든 그런 어떤 일종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화의 촬영이 이렇게 시점을 제공하는 인물이 있으면 그 제공하는 인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관객이 이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주인공인 스칼렛 조한슨의 마음에 이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영화가 그렇게 실제로 촬영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어찌됐건 그러면 왜 몰카의 방식으로 이 장면들을 찍었을까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 중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런 몰카 형식을 통해서 어찌됐건 매 순간 매번 새로운 걸 물어보잖아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그랬을 때 스칼렛 조한슨은 매번 그 사실을 물어봐야 되고 처음 대하는 일처럼 상대방들은 실제로 처음 그녀를 대하니까 역시 또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극 중에서 관객이 볼 때는 두 사람이 대화라는 방식을 또 극 중에서 표현해서 그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쨌건 극 중에 등장하는 스칼렛 조한슨이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인류라는 측면에서는 다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 반응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주 약간씩 세부사항은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대상이다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이 캐릭터, 이 주인공에게는 보였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차량뿐만이 아니고요. 거리를 걸어가는 스칼렛 조한슨 장면, 무슨 상점에서 걸어간다든지 이런 장면들도 사실은 스칼렛 조한슨 자체가 촬영 감독이 어디 있고 촬영 스텝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찍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칼렛 조한슨이라는 캐릭터가 시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시점의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주체가 대상이 되면서 벌어지는 비극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후반부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탐복한 것 중에 하나는 스칼렛 조한슨이 이런 배역을 오케이 했다라는 거죠. 스칼렛 조한슨은 정말 뭐 탑스타 중에 탑스타이고 거기다가 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배우를 굉장히 뭐 예쁘게 포장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한다든지 이러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이나 그 배우가 연기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화가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배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칼렛 조한슨은 흔쾌히 이 영화를 찍었다는 거죠. 스칼렛 조한슨의 짤막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스칼렛 조한슨이 얘기를 했냐면 비슷비슷한 종류의 영화들이 자기한테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배우로서 계속 지겹게 반복하는 것보다는 서로 내가 연기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런 굉장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영화에 한번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언더 더 스킨을 보게 되면 이 작품이 스칼렛 조한슨의 최고 연기를 보여주는 작품은 물론 아니죠. 아니지만 스칼렛 조한슨이라는 배우의 지향이 어떤지 스칼렛 조한슨이라는 배우가 어떤 또 캐릭터까지 연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배우를 새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배우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조나단 글레이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왜 스칼렛 조한슨인가를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역에서 스칼렛 조한슨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녀만의 어떤 굉장한 매력이 있는데 그것을 영화가 잘 살려내는 방법으로 쓴 것도 아니고 꼭 스타가 필요한 영화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감독은 어렵게 스칼렛 조한슨을 캐스팅했을까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캐스팅한 방식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육감적인 그런 쪽의 매력을 발산하는 배우를 한 명만 꼽아라 한다면 스칼렛 조한슨일 것 같은데 그런 배우를 캐스팅한 다음에 그 배우 고유의 그 섹슈얼한 느낌을 완전히 탈색시켰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영화에는 스칼렛 조한슨의 올 루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스칼렛 조한슨의 올 루드를 보면서 우리가 섹시하다고 느낀다거나 어떤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렬하게 자극을 받는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죠. 영화가 그렇게 찍고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섹시 스타를 캐스팅해서 그녀 고유의 섹슈얼한 느낌들을 최대한 발라내는 방식으로 영화 속에서 활용을 해서 오히려 우리를 당혹시키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역설적인 방식으로 스칼렛 조한슨이 연기하도록 만들어서 영화 속 세계에 펼쳐지는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기이한 기운 같은 것이 서리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스타를 캐스팅해서 그 스타를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영화 속에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스타를 낯설게 보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은 이 영화 전체에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적인 어떤 목표랑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극 중에서 이제 스칼렛 조한슨이 옷을 벗으면서 유혹하듯이 텅 빈 정말 완전히 배경이 탈색된 그런 검은 방에서 유혹하듯이 걸어가게 되면 그녀를 원하는 남자가 따라가다가 결국은 검은 물 밑에서 사라지게 되는 장면들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장면들은 말하자면 그녀로 대표되는 어떤 섹슈얼리티가 영원히 닿지 않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 중에 스칼렛 조한슨은 남자들에게 이해와 공감 저 너머의 존재라는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 부분에서 이제 스칼렛 조한슨의 고유한 느낌도 있지만, 스칼렛 조한슨은 뭐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대스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아는 대스타를 영화 속에서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은 인물로 묘사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말하자면 스타를 익명의 존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타자로 만드는 거죠. 그런 역설이 이 영화의 작법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이 영화는 관객을 어떻게 보면 주체화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화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시선의 위치를 계속 교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볼수록 이 스칼렛 조한슨이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텅 빈 존재처럼 보이게 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한슨 특유의 어떤 강렬한 육체성이라는 것도 영화에서 결국 굉장히 허상처럼 보이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는 스킨을 벗어버리니까 그런 방식으로 결국 이 캐릭터는 인간과 세계를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거울 같은 존재. 거울의 핵심은 상대를 되비춰준다는 것이지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영화는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신선하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사운드 디자인 방식도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영화에서의 청각적인 표현 방식은 시각적인 극중의 표현 방식과 계속 지속적으로 부딪힌다든지 혹은 미끄러진다든지 혹은 그 밑으로 가라앉는다든지, 아니면 시각적인 어떤 표현물의 표층을 뚫고 밖으로 날카롭게 돌출이 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운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사운드를 계속 우리는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영화의 사운드 디자인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이죠. 일반적인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그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소리들. 예를 들면 걸을 때 또박또박 하는 소리가 난다면 그걸 사후에 그 소리들을 입혀서 영화 속에서 폴리 아티스트들이 표현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를 가장 또렷한 형태로 영화 속에 담아서 일반적으로는 영화들이 보여주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그럼 이상한 방식의 사운드 디자인을 하고 있는가라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운드 자체가 음악 이상으로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소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혀 들을 수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장소에 이상한 방식으로 그 소리들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운드를 우리는 굉장히 낯설게 새롭게 발견하는 방식으로 이 영화 내내 듣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듣거나 익숙한 소리들을 배제하고 듣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 소리라는 것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라는 것을, 그 소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영화가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청각을 지속적으로 교란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리에 관해서, 청각에 관해서 우리가 세계를 새로 발견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이 영화의 어떤 미학적인 핵심적인 목표랑 고스란히 닿아 있는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각, 청각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뒤흔들어서 이 조나단 글레이저는 영화 전체를 마치 우리가 이건 이거야 라고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할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막 흔들리는 유동체, 이런 것처럼 영화를 사실상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내용으로도 맞는 것이, 우리는 인간이고 그런 인간이 이런 사운드가 이 일상 속에 내재해 있는 방식을 평생 익숙하게 체득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성장을 했지만, 만약에 극중에 외계인 캐릭터가 와서 인간 세계에 오게 되면 이 일상에서 들리는 세계의 소리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생경하게 들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시점을 제공하고 청각의 주체이기도 한 이 주인공 캐릭터에게 그 소리가 어떤 의미를 지녔을 것인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흥미롭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편견 없이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통념 없이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영화의 사운드는 영화 전체를 낯설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매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계가 사실은 전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런 청각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어디서 찍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뉴욕에서 찍을 수도 있고 이 작품을 파리에서도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스코틀랜드 북부지방에서 찍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 스코틀랜드 북부지방은 서유럽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사람이 가장 안 사는 곳이죠. 적어도 서유럽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북부지방의 어떤 황량한 풍경 이런 것들을 공간적인 배경으로 삼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비주얼 측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배경을 제거한다는 거죠. 영화의 도입부에서 쓰러져 있는 여자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스칼렛 조한슨이 입는 장면을 보시면 뒤가 완전히 하얗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굉장히 신화적인 어떤 사건이나 공간으로 보이게 되는데 결정적인 장면으로 뒤에서 반복되는 것은 남자들을 희생양으로 잡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시게 되면 하나같이 정반대로 뒤에 배경들을 검게 처리를 해서 그것 자체를 또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정반대의 방식으로 변주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 검은 물이 무엇이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검은 물 자체, 그 속에 사람이 걸어가다가 빠져서 결국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검은 물 자체가 주는 어떤 거대한 무의 공간, 무의 어떤 재료, 이런 것의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 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이기도 하겠죠. 그건 역시도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하고 닿아 있는 부분이겠죠. 자, 어쨌건 이런 식으로 시각은 청각을 자꾸 흔들어서 깨우고 반대로 청각은 시각을 또 그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감각들 같은 것들은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일깨워서 계속 그걸 신경 쓰는 방식으로 신경 쓰이도록 거슬리도록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서 보시고 나면 아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그 스칼렛 조한슨이 남자들을 유혹해서 어떤 집이죠. 그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묘사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는 이제 배경이 완전히 제거된 추상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그 일들 자체가 특정한 시공간에서 한 번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기괴하고도 선명한 이미지일 텐데요. 근데 그때의 중요한 것은 이제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걸어가는 여성 캐릭터가 있고 남자 캐릭터도 그것을 따라가면서 역시 옷을 벗으면서 가게 되죠. 이 작품이 이제 언더 더 스킨인데 이 영화 속에서 옷은 사실상 스킨이라는 거죠. 피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지막에 자기의 피부를 벗는 클라이맥스에서 엔딩에서의 그 장면에 그 피부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고 이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상대의 여자의 옷을 입으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 중에서 인물들이 언제 옷을 벗는가, 옷을 언제 입는가, 또는 피부를 언제 벗겨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라는 것을 일단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어쨌건 이런 이어지는 장면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이제 물에 빠진 그 검은 물, 액체 물 속에 빠지게 된 남자가 더군다나 이제 발기된 상태로 남자가 표현이 되는데 그 발기된 상태의 모습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남자의 누드를 대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화 속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생경하고 이상하게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벌거벗은 남자를 물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 둘이 서로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상대방을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서 일순간 풍선처럼 두 사람의 몸이 터져서 껍질만 남기고 아마 그 껍질 속에 있었던 고깃덩어리로 보이는 인간의 육체가 분쇄된 상태로 빠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영화는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 이제 인간을 죽이는 목적으로 이야기 속에 설정된 어떤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몸이 일거에 터져서 피부만 남은 상태, 그것은 이 영화의 핵심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 더 스킨, 피부 밑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여기서 희생되는 남자들은 피부 밑에 고깃덩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피부와 피부 밑에 언더 더 스킨에 있는 것의 관계 같은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그게 라스트 씬하고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이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도 흥미롭게 코멘트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젠 구체적으로 형식적인 측면들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이야기를 또 본격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일단 전제할 것은
각각 장면들에서 저게 뭐야? 왜? 라고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설정만 있는 스토리텔링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이야기로만 읽혀져서 영화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그렇게 축소돼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하는 방식의 작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전제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 히치하이커들을 끌어들이는 장면이 굉장히 지루하게 반복되죠. 근데 그렇게 지루하게 반복되는 장면들이 지루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에 대한 경제성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원리를 일부러 위배하면서까지 지루하게 반복되어 있는 이유는 그런 이야기의 처리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관습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잘 만들어진 이야기, 그런 것을 일부러 위반하기 위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편집이나 촬영은 어떻게 되냐면 반복되거나 또 다른 정보를 주거나 하지 않는 장면들은 다 기본적으로 잘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2시간이라는 시간독에 굉장히 잘 만져진 이야기, 기승전결이 짜여져 있고 산막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경제성의 원리일 텐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런 방식을 쓰고 있지 않은 거죠. 오히려 정반대의 방식으로 가장 비경제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 지금처럼 별로 불필요해 보이는 장면들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반대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니 저 왔다 갔다 하는 오토바이 탄 남자는 대체 무엇인지, 아마 추측컨대 스칼렛 조한슨을 도와주는 외계인 캐릭터로 보이게 되고 아마 지시를 내리는 상급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정확한 관계가 어떤 건지 소설과 달리 이 영화에선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외계인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게 영화에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대체 스칼렛 조한슨은 뭘 하는 건지, 그 남자들을 왜 희생이 돼서 그 고기처럼 빨리 흘러가는 장면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희생자는 하나같이 다 남자들인 건지, 이 주인공인 스칼렛 조한슨은 어느 별에서 온 건지, 일이 다 끝나면 돌아가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사실은 이 영화가 거의 묘사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잘 정리해서 어떤 하나의 설명을, 단일한 설명, 이해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이 영화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이 영화의 작법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야기조차도 이야기라는 것은 모름지기 이래저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익숙한 이야기의 형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작법의 마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보통의 이야기, 영화 속의 이야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작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혼돈이 있는데 거기서 맥을 잡아서 이 캐릭터는 이런 사람이야, 지금 이런 설정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러저러한 위기를 겪고 그것을 난관을 극복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는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맥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한 맥락, 의미 같은 것을 뒤흔들어 놓는 방식으로 이야기들이 혼란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고 나면 멘붕 상태가 되는 그런 영화가 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그럼 스토리를 전혀 설명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야기의 어떤 전체적인 맥은 짚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영화의 스토리를 한 줄로 요약하라면, 주인공이 여성 캐릭터가 인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치워서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상대를 그냥 대상으로만 보고 자기가 해치워야 될 어떤 먹이로만 보고 이래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오래 관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 먹이일 뿐이었던 대상에 대해서 이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본인 스스로가 여성이었다는 사실, 극중에서 그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건이 크게 변모하게 되는, 그러면서 벌어지는 비극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캐릭터는 인간의 감정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고 상대는 그냥 자기가 도축하거나 혹은 이용해야 될 희생물일 뿐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점점점 더 인간의 상황이라든지 인간의 감정에 이 캐릭터가 이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순간들에 관한 그런 비극을 극적인 방식으로 그린 그런 스토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영화 속의 장면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에일리언이라고 말을 하고, 이 에일리언인 스칼렛 조한슨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감정이나 도덕권 같은 게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물, 예를 들면 어떤 벌레, 심지어는 어떤 나무 토막, 아니면 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거기에 대해서 불쌍하게 느낀다거나 연민의 감정을 느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 장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초반에 계속되다가 어떤 바닷가에 가게 되죠. 바닷가에서 헤엄치는 체코에서 온 남자를 희생물로 찍게 됩니다. 그 남자랑 잠깐 대화를 하고, 근데 그 남자는 연민을 가진 인간인 거죠. 전형적인. 그래서 바닷가에 놀러 왔던 어떤 두 부부와 아주 굉장히 어린 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내가 빠지게 되고 그것을 남편이 구하는 과정에서 둘 다 익사할 것 같은 순간을 그 체코에서 온 남자가 보게 되죠. 그래서 뛰어들어서 그 둘을 구하려고 하죠. 그때 그 체코에서 온 남자는 이 주인공인 스칼렛 조한슨하고 명백히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스칼렛 조한슨은 사람들이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런 감정 자체를 갖고 있지 않고 인간은 그저 자기가 이용해야 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인 체코에서 온 남자는 그런 광경을 보았을 때 인간 고유의 어떤 휴머니티가 발동을 해서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게 되죠. 근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렇게 쓰러지게 된 그 체코에서 온 남자를 아직 덜 죽어 있으니까 옆에 있는 돌로 머리를 내리쳐서 질질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녀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때 옆에 보게 되면 아기 혼자 남아서 그 어린 아기가 그 빗속에서 굉장히 슬프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그냥 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전까지 보았던 이 캐릭터의 심정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입할 필요가 없고 그것 자체가 너무 비인간적이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초반에 인간의 감정에 전혀 이입하지 않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스칼렛 조한슨의 상태는 좀 비유를 하자면 저는 노자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천지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지는 어질지가 않아서 만물을 추구와 같이 여긴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추구라는 것은 지푸라기 개라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고대에는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푸라기로 개 모양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개를 일종의 그 곡물의 형태로 제2에 쓰게 되고 제사가 다 끝납니다. 그럼 지푸라기 제기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버려서 사람들이 짓밟고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 추구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연이 인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인간적인가라고 통탄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갑자기 쓰나미를 일으켜 수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해서 지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화산이 폭발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아 대체 왜 자연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토록 비인간적인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한단 말인가라고 탄식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연은 인간에게 이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극 중에서 스칼렛 조한슨은 그런 천지와 같은 그런 자연의 일반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덕적이라기보다는 도덕이라는 개념을 초월한 상태의 캐릭터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영화의 초반부에 이 스칼렛 조한슨이 발견한 최초의 사물이 무엇인가? 옷을 입은 다음에 개미입니다. 자기 손을 딱 보게 되면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손을 유심히 보면 손 위를 개미가 지나가는 것을 유심히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의 개미는 사실상 극 중에 등장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듯이 역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인물들, 인간들을 도축하거나 유혹하거나 해치울 때 전혀 그 개미를 보는 감정처럼 역시 마음이 흔들림 없이 일들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셈입니다. 중반부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그 바닷가의 남자의 그 머리를 때려서 해치운 다음에 옆에 아이가 우는데 무시하고 그냥 가게 되죠.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 밤의 도로에 밴을 움직이고 있는 스칼렛 조한슨이 있고 스칼렛 조한슨이 운전하다가 차가 정거했을 때 무심코 옆차를 보면 옆차의 아이가 울고 있는 장면이 인서트 됩니다. 그때 우는 아기는 자기가 지나쳐온 아무 신경 쓰지 않았던 바닷가의 그 불쌍한 아기를 상기시키는 그 아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순간 이 캐릭터는 처음으로 그 아기의 처지를 이입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또 왔고 그것 자체가 자기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자기가 희생시켰던 그 남자는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지나쳐왔던 아기를 옆에 지금 울고 있는 아기를 통해서 떠올려 보게 된 거죠.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차가 일방통행길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길을 역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영화에서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자체가 여태까지 그녀가 왔던 행동을 반대적인 측면에서 그녀가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시각적인 장치인 거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아무런 도덕감이나 연민의 감정을 품지 않았다면 바로 이 장면을 계기로 해서 처음으로 인간의 감정에 설풋 이입을 하고 공감의 어떤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으로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또 다른 그 희생자를 찾으려고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들이 막 몰려오죠. 그래서 막 몰려오니까 자기의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서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굳이 그녀를 돌려 세워서 오던 길을 반대로 해서 그 여자들이 파티장에 데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속에서 받아들여진 최초의 그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서서히 겪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인간 속에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자기가 버렸던 아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장면은 차에 타고 있는데 그녀의 멋진 모습에 반한 어떤 남자가 거리에서 장미를 파는 사람에게 장미를 사서 보내게 되죠. 근데 그 보내는 과정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장미 가시에 손이 찔려서 장미에는 피가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은 그 스칼렛 조한슨이 장미에 묻어 있는 피를 골똘하게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자기가 지나쳤던 그 부부가 사실은 시체로 발견되었고 그중에 일부는 실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피를 발견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생명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가 지나쳐왔던 그 인간들이 실종한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라디오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녀가 쓰러집니다. 거리에서 넘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때 자기랑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면서 괜찮냐고 해주고 도와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그 전까지는 주체로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작용했던 스칼렛 조한슨이 그 파티장에서 사람들이 그 데려가서 인간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고 자기가 넘어졌을 때 다른 인간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점 더 이입이나 공감의 도가 커진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밤거리에서 남자들의 공격을 받는 장면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은 그 이전 장면들에 도취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남자들을 공격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남자들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쫓겨지는 상황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반부의 그 바닷가에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부분에서 있었던 사실은 이 스칼렛 조한슨이 거의 주체의 측면이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인간에 대한 아무런 연민을 느끼지 않고 공격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점점점 더 인간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반대로 인간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피해서 달아나게 되는 장면들이 후반부에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극 중에서 가장 인간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거나 공감을 느꼈던 캐릭터로 보이는 것은 얼굴이 일그러진 남자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얼굴이 일그러진 남자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그 얼굴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외계인인 그녀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섞여 있는 그 사람에게서 주인공인 스칼렛 조한슨은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에게 느끼는 어떤 연민이든 동일시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 집에 끌고 들어간 남자 중에서 살아서 나온, 다시 말해서 살려서 보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스칼렛 조한슨의 심리나 상황이 변화된 것을 굉장히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남자와 일종의 사랑과 같은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그 도중에서도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질 때 갑자기 이상한 거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섹슈얼한 여성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행위를 중단하게 되고 거울로 국부를 쳐다보고 이런 것들 자체가 자신의 여성성, 이전까지는 여성성이라는 것을 본인이 겉 피부 바깥으로는 표현하고 있죠. 초반부터 립스틱을 바르고 하게 되는데 그때 립스틱을 바른 행위는 남성들을 유혹해서 먹이로 삼기 위해서 립스틱을 바르고 그런 여성성을 강조한 건데 후반부에 가면 자기가 여성이라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영화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찰이라는 행동이 있다면 이 관찰이라는 것은 이입이 덜 돼야지 어떻게 보면 잘 수행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영화의 전반부까지 해서 완전 타자로서 마치 천지가 추구를 대하듯이 혹은 인간을 대하듯이 그렇게 아무런 이입 없이 대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관찰이 관찰하는 주체가 관찰의 대상에게 점점점 이입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그 괴리나 파열 같은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영화의 후반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괴리가 빚어낸 일종의 파열된 흔적 이런 것으로서 인간의 껍데기가
라스트 씬에서 그런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방식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건 이 이야기는 이입과 공감을 시작하고 그 이입과 공감이 깊어지면서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혼란을 겪게 되는 스칼렛 조한슨의 이야기를 펼쳐낸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타인과 나의 차이점에 착목을 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을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의 주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후반부는 필연적으로 감정과 이입을 하고 내가 단순히 상대를 먹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가 특정한 감정과 상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그녀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런 것을 후반부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 대표적으로 안개 가득한 철길 위에 어디 가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는 스칼렛 조한슨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장면들, 혹은 갑자기 어느 순간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골똘히 쳐다보면서 공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장면들 같은 것들도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의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녀가 인간에게 이입을 해도 스칼렛 조한슨은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인간처럼 느끼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인식적인 어떤 혼란도 겪죠. 그래서 한번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먹는 장면 같은 게 극중에 나오게 되는데, 케이크를 먹으니까 당연히 구토하게 되죠. 왜냐하면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유기체가 아니니까. 피부 바깥으로는 인간이지만 언더 더 스킨에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장면들의 혼란 같은 것이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영화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처럼 전반부와 후반부가 굉장히 이렇게 서로 반대적인 입장에서, 특히 스칼렛 조한슨 캐릭터를 중심에 놓고 보면 이렇게 서로 도취되어 있는 방식으로 마주 서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붙이면서 희생자를 고르고 그 희생자를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서 공격하는 형식으로 활동했던 그녀가 후반부의 숲속에 가게 되면 정반대죠. 자기가 지나가는데 어떤 한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방식으로 그 상대방과 접촉이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와의 그 접촉의 결과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게 되고 그로부터 도망가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그 종반부의 그녀가 겪는 위기는 초반부에 사실은 그녀가 했던 행동을 뒤집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이야기들이 도치가 되어 있고, 앞부분이 주체로서 어떤 행위를 작용한다면 뒷부분에서는 객체로서 어떤 작용을 폭력적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녀의 목적이 뭐냐? 이 스칼렛 조한슨의 목적은 상대의 피부 아래에 있는 고기 덩어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주인공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 자기의 피부를 벗겨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고기 덩어리로 불에 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대조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앞부분에 시작할 때는 물에 빠뜨려서 남을 죽이죠. 검은 액체 밑으로 남자들이 들어가서 죽으니까. 근데 마지막에서는 스칼렛 조한슨이 불 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들이 다 이렇게 서로 대조의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소설 원작 자체가 약간 윤회적인 모티브를 소설 속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장면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연기가 눈송이로 대체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영화의 시작에서 이미 이 모든 이야기를 겪고 난 끝에 죽은 어떤 외계인 여성 캐릭터를 그녀가 대체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시체를 태운 연기가 올라가서 눈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들이 계속 순환하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사실은 이 영화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F라는 그 단어를 학습할 때 필름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피메일이라는 단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그녀가 여자의 몸을 빈 것은 그냥 수단적인 측면, 방편적인 측면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립스틱을 바르고 굉장히 몸에 육감적으로 드러나는 옷을 입고, 이런 행동 자체가 사실은 그냥 상대를 빨리 끌어들여서 해치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면, 후반부에 가서 인간에 이입하게 되고 과연 여성이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궁금해하고 체험하게 되고, 그런 것을 심지어는 거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여성성을 확립해가고 발견해가는 과정으로 후반부 이야기가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녀가 여성으로서 대상화되어서 폭력에 희생되는 것을 후반부에 중반부에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 영화가 젠더 문제와도 관련해서도 굉장히 흥미롭고도 의미심장한 어떤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원작 소설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영화에도 그런 부분의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초반부에는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인서트되는 거리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중반부로 넘어서게 되면 전부 다 여성들만 차창 밖에 있는 것을 모아서 역시 몽타주로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고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영화는 사실은 다층적인 부분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노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지가 만물을 추구와 같이 여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영화의 중반부에 보게 되면 일부러 영화에서 굉장히 과감한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숲과 스칼렛 조한슨을 이렇게 오버래핑을 해서, 다시 말해서 그녀 자체를 숲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각적인 장치를 쓰게 되는데,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과 문명에 관한 이야기, 혹은 세계와 인간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도 보이는 측면이, 우화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그 스칼렛 조한슨에 대한 그 숲의 안내원, 그 남자가 하는 그 폭력은 어떻게 보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굉장히 비판적인 은유로 코멘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어떤 계급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 또는 노동계급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초반에 그녀는 반복적인 어떤 노동을 합니다. 그 반복적인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도축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또 보면은 현대에서의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 소설에 관한 그런 부분처럼 거대한 농장 시스템 하에서 동물들을 도축하는 것에 대한 은유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건 그런 그 노동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반복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회의하지 않죠. 근데 그것을 인간에게 자기의 시선을 적용하다가 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상대적으로 일그러져 있는 그 남자를 살려주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이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현대에 있어서의 그 노동하는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상태,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한테는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하는 사회적인 인간이 그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실존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더 이상 세계는 견딜 수가 없고 그 노동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왜 이런 일을 지금 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타인과의 어떤 공감, 타인과의 동일시, 이런 것을 통해서 회의하고 묻게 된 자의 비극이다. 그것을 비극적으로 그림으로써 비판적으로 이 이야기를 코멘트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목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이제 언더 더 스킨인데요. 원작도 그렇지만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 근데 언더 더 스킨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 아래라는 얘기일 텐데, 그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에서 가장 압도적인 이미지는 옷을 벗으면서 걸어가면서 남자를 유혹한다는 것. 그 남자는 여자를 따라가면서 옷을 벗으면서 자기 욕망에 손을 뻗으려 하지만 닿지 못한다는 것.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때 그 액체 속에서, 검은 액체 속에서 남자가 결국 껍데기, 피부만 남기고 이제 죽는다는 건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옷이나 피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읽어내도 굉장히 흥미로운 구석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 언더 더 스킨에서 스킨이라는 것은 옷일 수도 있고 피부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통념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세상을 볼 때는 통념이나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런 통념이나 관습일 수도 있고, 혹은 거기에 더 씌워진 어떤 것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스킨인 거죠. 그 스킨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탐구처럼 이 영화가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극 중에서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우주 공간을 보여주는 초반에 행성들끼리 겹쳐서 빛이 가려지는 그런 계기일식 같은 그런 일종의 장면들이 극 중에서 묘사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보여진 어떤 통념의 역할 같은 것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초반에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초반의 우주에서의 상황은 전체 이야기에 대한 어떤 요약적인, 굉장히 상징적인 몽타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극 중에서 스칼렛 조앤슨이 겪는 비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감의 비극이고요. 제 말은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감하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인식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영화는 그런 비극의 형식을 갖추었다라는 뜻이고요. 어찌됐건 극 중에서 스칼렛 조앤슨의 비극은 공감의 비극이고요. 그리고 또한 단순히 그냥 피부만 생각했으면 찾아오지 않았을 비극인데 자신과 타인의 피부 아래, 다시 말해서 언더 더 스킨에 무엇이 있는가를 인식하게 되면서 생겨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된 거죠. 아울러 이 스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예술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해서 저는 이 영화 자체가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술이라는 것을 다루는 일종의 메타 영화로서 굉장히 뛰어난 면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예술의 번지르르한 표면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 언더 더 스킨이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관찰의 어떤 그 벽을 넘어서서 상대에게 이 감정적으로 이입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후반부에 돌출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술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만약에 예술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일종의 메타 영화로 본다면 이 영화에 어떤 측면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는 예술에서 이전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술작품을 받아들일 때 무비판적으로 그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냥 통념을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영화들은 다 통념이 있고 클리셰가 있고 관습이 있습니다. 영화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초반부에는 시선을 끌어야 한다. 중요한 에피소드를 하나를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인물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한다. 인물의 설정 속에서 인물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한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온다. 그것을 해결한다. 그 과정에서 2차 위기가 오고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오고 다 해결된 다음에 영웅은 뭐 공동체에 복귀해서 결국은 평화가 찾아온다.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투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저는 말씀드린 건 화법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형식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클로즈업을 사용하는 방식. 가장 어떤 특정한 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미디엄 쇼트에서 클로즈업 쇼트로 바뀐다든지 미디엄 쇼트에서 클로즈업 쇼트로 바뀌는 촬영을 하고 그것을 편집에 의해서 이어붙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클로즈업에 등장하는 저 장면이 저 이야기 속에서의 핵심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화면과 화면을 짜나가는 통념, 이야기를 구성하는 통념, 배우를 캐스팅하는 통념. 스칼렛 조앤슨을 캐스팅을 했으면 예를 들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스칼렛 조앤슨의 가장 뛰어난 그녀의 매력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영화는 그런 방식까지도 정반대의 방식으로 스칼렛 조앤슨을 쓴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캐스팅이든 아니면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든 영화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방식이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통념이 있고 클리셰가 있고 관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갖고 끌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반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무비판적으로 계속 소비하는 관객에게서 사실상 예술적으로 어떤 재앙이 발생하는가에 관한 우화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극 중에서 이제 스칼렛 조한슨의 상태를 보면 완전 타자로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 그 벽 바깥에서 관찰의 대상으로 있을 때는 안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는 대상에게 이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화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위험해지는 어떤 상황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입과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술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죠. 이입과 공감을 해야 그 이야기가 재미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런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영화 관람을 할 때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다루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술에서 과도한 이입을 의심할 바 없는 당연한 어떤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상정했을 때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통념적으로 영화는 원래 그런 거지 사람을 재밌게 만들어야지 감동을 줘야지 초반엔 웃기고 뒤에 가서는 울려야지 이런 통념을 무비판적으로 계속 반복 생성할 때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에 대한 우화처럼 이 영화가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른 한편으로 좀 약간 뒤집어서 본다면 낯선 눈으로 관찰하는 대상에 익숙해지는 순간 이 주인공이 이제 위험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은 관습적인 시선을 게으르게 수용함으로써 너무 지나치게 뻔해져 버리는 그런 그 대중예술, 현대예술 이런 것들의 위기를 암시하는 부분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은 이 주인공인 스칼렛 조한슨은 상대방의 껍데기만 갖고 왔어요. 껍데기라는 것은 여성의 외모 혹은 입었던 옷 이런 것들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피부만 갖고 온 겁니다. 언더 더 스킨에서. 근데 그렇게 처음에 일단 피부를 차용을 하면 언더 더 스킨까지 바뀐다는 얘기죠. 처음에 바뀐 것은 가져온 일단 그 겉껍질이지만 그 가져온 겉껍질은 필연적으로 내부를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껍질만 갖고 왔기 때문에 인간에 이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일들을 도축하는 일을 그냥 유혹해서 하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가져온 피부가 의미하는 여성성이 있을 것이고 가져온 피부가 갖고 오는 인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차츰 상상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이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비극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술적인 부분에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형식적으로 차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야. 근데 일단 처음에 말할 때는 관객한테 먹혀야 되잖아. 일단 웃기고 시작해야 되잖아. 일단 스펙터클한 장면을 보이고 시작해야 되잖아. 이런 통념이 있겠죠. 근데 그런 통념들을 무비판적으로 계속 형식적으로 차용하면 그것이 그냥 관객에게 진짜 전달할 것은 따로 있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달콤한 당의정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차용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용이나 핵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필연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차용이 내용까지 바꾸게 되고 그 형식에 맞는 내용을 재구조화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모든 이야기, 이 극 중에서 스칼렛 조한슨이 겪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술이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예술의 존재론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한테는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만 받아들였으면 좋다는 얘기고요. 어쨌건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영화의 이야기 안에서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만약에 예술에 대한 그런 일종의 메타영화적인 메타예술적인 그런 작품으로 보면 저한테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이야기 작법이든 카메라 활용술이든 연기 방식이든 아니면 캐스팅 방식이든 기존의 익숙한 형식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예술적인 재앙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 이야기들이 제게는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딩 장면만 조금 더 묘사하고 싶은 건데요. 그렇게 해서 스칼렛 조한슨의 언더 더 스킨에 있는 것을 불을 질러서 태워지는 어떤 그런 참극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태운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 순간 그 연기를 따라서 올라가던 카메라가 하강하는 그 눈을 일종의 안각으로 비추게 되고 그것이 이제 눈이 되어서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순환적인 의미, 윤회적인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마지막에 눈송이를 찍을 때 일부러 렌즈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하나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그 장면을 엔딩을 찍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리는 이 영화가 카메라로 찍은 영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영화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화가 엔딩에서 끝나게 되는 건데 그 이전까지는 이 영화가 아무리 과격한 방식으로 쇼트와 쇼트를 이어붙인다고 해도 그것을 살짝 드러내는 방식으로 카메라로 찍었다는 걸 인식시키지 이 마지막 장면처럼 대놓고 그 렌즈의 존재를 드러내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 심지어 카메라 렌즈의 존재 자체를 관객에게 인식시켜주죠. 그러므로 인해서 일종의 극적인 어떤 면에서의 소격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영화다, 예술품이다. 이 모든 것을 다룬 카메라로 찍은 예술이라는 영화라는 고유 형식의 창작품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가 이 모든 이야기에서 이입해서 저런 비극적인 일을 겪는 스칼렛 조한슨 캐릭터의 어떤 감정에 우리가 이입해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그것을 원하는 영화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술에 관한 성찰 아니면 과연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바깥에서 보거나 안에서 이입할 때부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입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성찰과 관찰과 혹은 그 예술 작품 그 자체로서 보게 하는 그런 구두점을 가진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비디임 네 번째
시간이고요. 다시 반복해서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영화를 보는 단 하나의 해석이 될 수가 절대 없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해석도 아니고 심지어는 대부분은 감독이 말한 인터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평자이면서 관객인 제가 그렇게 봤다는 것이고요. 상당 부분은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해석도 유의미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서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언더 더 스킨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